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듣기만 해도 속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을 찾으신가요?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에요. 오늘은 산책하며 듣기 좋은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저에게 엄마 꼭 제보하라고 할 정도로 막힌 속이 내려가는 사이다 사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첫 기억이 어떤 기억인가요? 저는 바로 아빠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기억이랍니다. 아빠는 자식이 저 하나라서 저를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와 저는 유대감이 남다른 편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제 친엄마가 저를 낳다 돌아가셨어요. 하필 제가 태어난 고향이 오지 산골이라 병원도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낳으면서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대로 우리 아빠를 평생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아빠는 결국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워낙 집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없어서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아빠는 남자고 저는 여자라서 아무래도 성별이 다르니까 키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저를 할머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시골에서 더 시골로 들어가서 아빠와 할머니와 셋이 살았어요. 돈을 벌러 아빠가 집을 나가면 할머니와 둘이 나무를 캐서 먹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가 노안으로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를 혼자 키워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아주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네 집에 급하게 저를 맡겼는데 거기서 저는 친척 동생들과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아빠가 우연히 고모네 집에 저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주러 왔다가 고모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모부는 항상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제가 눈에 보이면 일단 지적부터 하고 봤었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너희 아빠에게 가라고 윽박지르곤 했답니다. 하필이면 그걸 아빠가 받고 그렇게 아빠는 저를 데리고 고모네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트럭을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 서울에 가는데 그때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물었더니 아빠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고모네 집과 인연을 아예 끊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새벽부터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도 전혀 없이 일하면서 제가 먹을 밥은 꼭 챙겨주었어요. 아빠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어도 어떻게든 제가 굶는 일은 없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서 둘이 살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돈이 워낙 없으니까 옷도 한두 개로 돌려 입고는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3년 내내 신발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놀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그게 당연했고 가난하다고 절대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는 제가 성인이 되면서 그나마 형편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화장실도 제대로 있고 저도 드디어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건 다 아빠의 희생 덕분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용실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아빠는 실제로 그때부터 몸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용실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지금 만나는 남자 없다고 했지? 우리 아들하고 만나봐, 응? 우리 아들이 진짜 잘생겼어.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에 나오라고 막 연락도 오고 그랬다니까. 아유, 아니야. 내가 그냥 나중에 우리 아들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봐. 그러다 어떤 단골 손님이 본인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남자를 만났던 적이 없어 처음에는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미용실 원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저 손님이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손님의 남편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는 저도 아는 가게였어요. 우리 동네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였고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소문으로는 과일 가게뿐만이 아니고 땅 부자라서 가지고 있는 땅도 많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손님의 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표현하자 원장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휴, 근데 수정아, 나는 네가 저 손님의 아들 안 만났으면 좋겠어.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다 좋지. 그런데 워낙 성격이 별로고 그렇게 주위에 여자가 많대. 손님들이 말하길 매일 만나는 여자가 바뀐다고 하더라. 나는 우리 수정이 그런 놈한테 시집 가는 거 못 봐. 바로 그 손님의 아들이 심각한 바람둥이라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문은 단지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많다는 소리에 어렸던 저는 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은 진짜로 본인 아들을 미용실에 데리고 왔는데 저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모가 무척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여자를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습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없어서 놀림을 참 많이 받았던 저는 연애하면 너무 즐거웠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늘 외로웠거든요. 그런 외로움을 남자친구가 채워주었어요. 아빠도 제가 연애를 하니까 본인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만났는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떡해? 지금 어차피 오빠랑 나랑 둘밖에 모르잖아. 그냥 지울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키워? 돈도 없는데 그냥 지우고 나중에 새로 가지자, 응?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결혼하자. 저 때는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요. 집이 과일 가게를 크게 하면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놀고 먹는 중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빠에게 차마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입덧도 없고 임신 증상이 심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서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몰래 낳고 입양을 보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자친구는 본인 부모님에게 말했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남자친구의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 미용실 단골이라 원장님이 밝게 맞아주셨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우리 아들하고 그냥 가볍게 만나라고 했지 언제 임신하래?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어? 아니지. 너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아이 아니지? 아니라고 말하라고! 아파요. 잠시만요. 일단 제 머리 놓고 말씀하세요. 왜 이러세요? 아파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 아이 임신한 거 맞아요. 제가 무슨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세요.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심지어 다른 손님들까지 말려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겨우 빠져나왔더니
머리카락에 한 무더기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용실을 찾아오셨어요. 와서 저를 욕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용실 원장님은 저에게 그만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하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사정을 다 알면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만 했어요. 무작정 시댁에 저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에 무려 5번이나 찾아갔는데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문정박대를 5번을 당하니 속상해서 저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시어머니가 하도 제욕을 하고 다니니 아빠도 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한 소식을 듣고 아빠는 가장 먼저 제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는 본인이 줄 수 있는 돈이 조금 있다고 통장을 내미셨어요. 어차피 시댁에서 너무 저를 반대해서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가 본인 아버지와 합의를 봤다고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알고 봤더니 저랑 결혼하면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원래 다니던 대학에 있었는데 노느라 학교에 가지 않아 재적 처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걸고 저는 임신 막달이 되어서야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라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아빠가 준 돈을 간직하고 저는 시댁에서 신혼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두 분이 다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줬으면서도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냥 연애하라고 했지 누가 임신하라고 했냐고 제 얼굴을 보며 계속해서 구박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참 저를 힘들게 했지만 사실 제가 힘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픈 시할머니였습니다. 시댁에는 시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무려 치매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 시할머니의 간호를 제가 전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를 할머니 개인 간병인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세아가, 이따 우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라. 오다가 식당에 들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심심하니까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놀아줘. 산책하는 것도 잊지 마. 알겠지? 어머니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줘야 해. 집에만 있으면 자꾸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밖에 자주 돌아다녀. 너도 어차피 하는 일도 없으니까 모시고 다닐 수 있지? 임신 막달이라고 집에서 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나오려다 더 안 나와. 시부모님은 매일 아침 저에게 할 일을 정해주셨어요. 미용실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미용일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저는 오히려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종일 집안일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 고통이었어요. 게다가 시할머니가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무려 치매였잖아요. 또 저는 그때 임신 막달이라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숨 쉬는 게 힘들었는데 시할머니를 모시고 밖에 나가고 병원까지 다니려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딱 출산일을 3일 앞두고 몸이 무거웠는데 그날도 시아버지가 저한테 시할머니를 데리고 밖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한눈을 팔면 자꾸 사라져서 제가 혼자 돌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필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몸이 되게 무거웠어요. 시할머니는 밖에 나와 신이 났는지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이 넘칠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그날따라 기분이 매우 좋은지 유난히 자꾸 돌아다녔어요. 무거운 몸으로 그런 시할머니를 혼자 붙잡으러 다니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시할머니를 따라가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을 봤더니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었어요. 공원이라 운동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넘어져서 배를 부여잡고 있으니 지나가는 분이 바로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배가 아파 끌어안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으로 출산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겨우 출산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야, 너는 네 애가 우선이야? 어? 어머니는 어디다 버려놓고 애를 낳아? 너 때문에 지금 어머니 실종됐어.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 남편 난리 났어. 어머니 못 찾으면 네가 다 책임져. 알겠어? 어? 시어머니는 출산한 저에게 다짜고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회복도 하지 못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기를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아니고 제가 낳은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 실망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할머니를 찾겠다고 그리고 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 눈치를 살피며 시할머니를 찾느라 병원에서 금방 나갔어요. 제가 일부러 시할머니를 놓친 것도 아니고 데리고 나갔다가 그렇게 된 건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제 옆에는 우리 친정아빠가 열심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한테 수고했다고 먹고 싶은 것은 없냐고 다정하게 묻는 아빠를 보고 눈물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3일을 보내고 퇴원하고 시댁에 갔더니 시할머니가 집에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할머니는 그대로 공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생아를 데리고 시댁에서 조리하는데 몸조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출산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출산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신생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저 혼자 돌보느라 안 그래도 잠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도 잠을 못 자는데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학교에 다니느라 바빠서 저를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제가 아이를 돌보는데 그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지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돌아다녔죠.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와 신생아를 동시에 저 혼자 돌보는 것은 진짜 너무 무리였어요. 시할머니도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신생아도 기저귀를 찼으니 종일 기저귀를 몇 개를 갈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저 혼자 감당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몸에 아기띠를 두르고 시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너무 진이 빠졌어요. 오죽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저한테 저도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성한 곳이 없다며 안쓰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 수고를 시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시할머니를 소홀히 돌본다고 구박하더라고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편안하게 있으면 우리 엄마를 잘 돌봐야지 않겠어? 지금 네 아이 공짜로 키우면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방치하는 거니? 산책을 매일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자꾸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 아버님, 죄송해요. 지금 겨울이라 저번에 밖에 나갔다가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고생했거든요. 아직 너무 어려서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어머님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나갈게요. 저 혼자 둘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분유를 타면서 시할머니의 음식을 준비하고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면 바로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오기로 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술 먹고 동네에서 시비를 걸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던 적도 많아요. 아기를 업고 파출소에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러 갔던 날도 많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가면 경찰이 저를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아기를 키우다 어느새 아기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아기 돌 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저는 시댁에서 분가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아기 돌이 다가오면서 우리 친정아빠가 무려 돌반지를 해주셨어요. 출산하고 제가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한우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 아빠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그나마 몰래 밖에서 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집에 없으면 시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아빠를 보러 다녔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칠 때쯤 일이 발생했어요. 돌반지를 받고 저는 기분이 좋아 시댁으로 돌아가서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시댁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다가 시할머니 방으로 갔는데 시할머니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셨는지 찾았는데 남편과 제가 지내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갔더니 시할머니가 옷장을 열고 온갖 옷을 다 꺼내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눈을 팔면 이렇게 혼자 온갖 집안 살림을 뒤지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시할머니를 말리는데 순간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서랍은 열려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서랍을 봤는데 돌반지가 없었어요. 급하게 시할머니의 손을 봤더니 돌반지를 꽉 쥐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저한테 주세요. 그 반지 우리 아빠가 우리 아기한테 주신 거예요. 이리 주세요. 네? 안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안 돼. 우리 아빠가 마련한 돌반지라고요. 제가 돌반지를 달라고 하자 시할머니는 거세게 고개를 저으며 싫어했어요. 어차피 말이 통하는 상태도 아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달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뺏으려고 하자 시할머니는 저를 밀치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 시할머니를 잡으려고 저도 따라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할머니는 제가 본인을 쫓아가자 반지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돌반지를 변기에 넣고 내려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눈앞에서 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는 허망한 제 속도 모르고 혼자 실실 웃으면서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순간 눈물이 터져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왜 결혼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건지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빠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막노동해서 번 돈이었거든요. 자기 몸을 혹사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반지였는데 그걸 시할머니가 변기에 넣고 내렸잖아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할머니는 열심히 거실에 있는 화분을 건드렸어요. 제가 우는 시간도 주지 않고 화분에 있는 꽃을 뽑아서 바닥에 뿌리는 모습을 보고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갈 곳은 친정아빠가 혼자 사는 집이라 거기로 갔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기를 데리고 오자 아빠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고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주셨습니다. 아빠와 밥을 먹는데 눈물 때문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우리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 화 잔뜩 나셨어. 지금은 너무 화가 많이 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를 혼자 방치하면 어떡해. 당신이 힘든 것은 아는데 이러면 안 돼. 뭐? 됐어. 이혼하자.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 우리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마련한 돌반지도 시할머니가 변기에 넣고 내렸어. 근데 뭐? 나한테 지금 시부모님이 화가 났으니 사과하라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지. 나도 당신이 우리 집에서 고생하는 거 알아.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 나 졸업하면 분가자고 했잖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기다려줘, 응? 남편이 찾아와서 저에게 시부모님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결혼해서 치매인 시할머니를 혼자 돌봐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어도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서 버티자 시댁은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으니까 시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댁은 과일 가게를 크게 해서 돈이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간호 할 사람을 찾았는데
복병은 시할머니였습니다. 바로 시할머니가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나 봐요. 저는 시할머니가 어차피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했거든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돌보는 것을 맡기고 시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귀찮아하고 병원이나 먹는 것도 말로만 챙기고 다 저를 시켰습니다. 방치된 시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제가 더 열심히 돌본 것도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불쌍하고 안쓰러웠거든요. 물론 반지 사건으로 화가 나서 나왔지만 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할머니가 저를 찾는 것은 당연했어요.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저처럼 꼼꼼하게 시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 나중에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고생 많았다고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댁으로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한 명 불러달라고 했어요. 적어도 집안일을 나눠서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던 것이 친정 아빠는 돈이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빠가 버는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시댁에 있으면 그래도 시아버지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거든요. 다시 제가 시댁에 돌아갔더니 실제로 집안이라는 아줌마 한 명을 고용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할머니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혼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시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꽤 있었어요. 제일 컸던 것은 바로 시부모님은 아들을 낳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남편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꾸 밖에서 놀았거든요. 이걸 알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뭐라 하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잔소리가 듣기 싫은지 더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러면서 저랑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관심이 없어서 딸과 어색할 지경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어요? 너희도 이제 둘째 가질 때가 됐잖아.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기도 하고 듬직해. 나도 우리 아들 없었으면 불행했을 거야. 아들은 꼭 필요해. 세아가,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둘째도 가져봐, 응? 남편이 집에 오질 않잖아요. 아이를 저 혼자 만들 수도 없고요.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네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너도 노력해서 우리 아들을 잘 구슬려봐. 원래 남자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니? 노력을 해야 결과도 있는 거야. 시부모님이 너무 대놓고 둘째를 원해서 저는 곤란했어요. 남편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의 증세가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심각하게 입원까지 했어요. 피를 토하고 아예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비가 오갔어요. 저는 어린 딸을 안고 그런 시할머니를 병원에서 종일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제가 소녀딸로 착각할 정도로 열심히 간호했어요. 결국 시할머니는 병원에서 약 2주 입원하고 하늘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호하며 정도 많이 들었는데 속상했어요. 시할머니로 혼자 돌보는 것은 물론 힘들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비록 말씀은 없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시할머니가 우리 아빠가 힘들게 마련한 돌반지를 버렸어도 정이 들었는지 슬펐습니다. 그래서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슬펐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 하필 겹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일이 닥치게 되었거든요. 바로 시아버지가 하던 과일 가게에 크게 불이 났어요. 과일은 당연히 다 타버렸고 가게도 홀랑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의 가게뿐만 아니고 시장에 있는 가게들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과일 가게가 불에 타서 시댁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래도 거기 터가 좋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벗어나서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과일 가게가 타이로 망하고 세로형 가게라서 빚도 아주 많았어요.
식당은 백반을 파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가, 이따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을 쓰지도 못해. 우리끼리 하는데 너무 힘들다. 아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시골로 가고 싶어. 식당을 새로 열면서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시아버지와 둘이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별로였는데 힘든 일이 겹치니 저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반찬도 계속해서 만들고 시어머니가 무릎이 좋지 않아 제가 식당에서 서빙도 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서 식당 일에 매진하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식당은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매일 식당이 마감하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시부모님도 고맙다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저를 대놓고 괴롭히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취업이 되게 쉬웠던 세대라 남편은 바로 취업했어요.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약속은 분가였어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면 분가에서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따로 나가서 산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집안일 하는 이모님이 그때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제가 없으면 시부모님이 가장 불편했을 테니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분가 관련해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렇게 분가에서 남편과 독립해서 사는데 의외로 초반에는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저는 일단 드디어 해방감이 들어 깊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잘해줬더니 남편도 점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만족감이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없던 둘째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둘째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뭐가 이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지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남편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 둘째도 가지기로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해. 우리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 독립하면서 시부모님께 지원받은 것도 없잖아. 당신이 이러면 당장 어떻게 살아? 여보,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나 믿어줘. 나 직장 체질이 아닌 것 같아. 혼자 사업하면서 인생을 배울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되는 장사야. 대학 동기가 같이 동업하자고 했거든. 저는 남편의 말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직장을 몇 년이라도 다닌 다음이면 몰라도 그때는 겨우 5개월을 다닌 상태였거든요. 별로 다니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당연히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그것도 동업하겠다고 하니 제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이 너무나도 센 상태였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위험성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저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것과 관련해서 시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시부모님은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이 하겠다는데 아내가 응원은 안 해주고 핀잔을 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으니 한번 믿어보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그때 시아버지의 과일 가게가 불에 탄 상태가 아니었으면 저도 믿는 구석이라도 있었으니 허락했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 제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의외로 남편은 사업이 처음에는 꽤 잘 됐어요. 못 믿던 저도 가져오는 금액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꽤 버니까 시부모님도 으스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러게 왜 본인 아들을 못 믿었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불안감이 있어서 남편이 가져오는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잠깐 사이가 좋았다가 다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년이 지나자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망해서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까지 돈을 가져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울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동업하는 사람의 보증까지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보다 망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나름 넓은 집으로 이사 갔던 우리는 급하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들로 급한 불을 껐는데도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저희는 집을 처분하고 갈 곳이 없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적금을 깨서 남편의 빚을 겨우 갚았어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남편의 사업 실패를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실패하자 아예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종일 방에 누워 있었죠. 심지어 술을 어찌나 마시던지 방에 들어가면 소주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뭐라 하더라고요. 예, 남자가 살다 보면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달달 볶아?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어? 어? 옆에서 보듬어주고 용기를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 아들 기를 죽여? 아, 그러는 너는 뭐가 그리 잘났는데, 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사람들 보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버거워. 아들,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만 울어, 응? 엄마랑 아빠가 식당에서 돈 많이 벌어서 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울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남편은 매일 힘들다고 소주를 물처럼 마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마치 3살짜리 아이를 달리는 것처럼 달리셨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저라도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아기를 편하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시부모님은 매출이 늘어도 보너스를 주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 다시 분가할 목적이라 1원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소주 마시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짜증나서 시부모님에게 말하면 시부모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안 그래도 슬퍼하는데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저보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어차피 남편이 종일 있으니까 아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 됐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저는 더 돈을 벌 수 있으니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다른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자 대놓고 서운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기어코 다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버는 돈이 차이가 있었어요.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친정아빠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병원에 자주 다닐 때였는데 아빠가 워낙 몸을 많이 써서 좋은 곳이 없었거든요. 특히 어깨랑 허리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병원비를 제가 어느 정도 드리려면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게 필수였어요. 이렇게 돈을 빨리 모아 독립하려고 했는데 망할 남편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아버님이 오시는 거 맞나요? 지금 하원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곧 선생님들 퇴근 시간이라 빨리 아무나 오셔서 아이 데리고 가셔야 해요. 네? 아휴, 아마 아기 아빠가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빨리 가라고 할게요. 선생님,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보낼게요. 남편은 종종 술을 마시고 자느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어린이집에서 퇴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하다 중간에 남편 대신 아이를 데리러 가니 일하던 식당에서 눈치를 많이 주더라고요. 남편과 이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옆에서 눈치 없이 왜 자기 아들에게 뭐라 하냐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저는 결국 일하던 식당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지 않으니 저라도 일해야 했어요. 시부모님 백반집에서 다시 일하는데 받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하지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와요. 가게에서 점심시간대라 손님이 많아 매우 바쁜 상태였는데 전화벨이 자꾸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안 받았는데 계속해서 울리길래 결국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가게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아빠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더니 의사는 아빠를 데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1초가 10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엉엉 울며 몇 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고비는 넘겼지만 몇 차례 수술이 더 필요해요. 골절도 심하고 다박상이랑 몸이 멀쩡한 곳이 없어요. 뇌에도 손상이 간 것 같고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입원하고 경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행히 목숨은 살렸다는 말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병원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나도 비쌌어요. 그리고 이런 대수술이 몇 차례나 더 남았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의식이 없는 아빠를 보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는 아픈 몸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고 혼자 열심히 사셨거든요. 본인도 가난한 상태였는데 저한테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힘들 때 없는 형편에 모은 돈을 탈탈 털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아빠가 쓰러져서 누워있으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빠는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안 다친 곳이 몸에서 없었어요. 높은 곳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져서 수술이 성공해도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를 살리고 싶었어요. 일단 살려두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왔더니 시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냐고 타박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시아버지에게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아버님, 저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친정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세요. 앞으로 남은 수술도 많아요. 제가 돈 빌려주시면 평생 갚을게요. 아버님 가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나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우리는 돈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우리가 돈으로 보이냐? 매번 돈. 정 급하면 또 다른 가게 가서 일해서 돈 벌던가. 아버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할게요. 아픈 시할머니도 제가 돌봤잖아요. 저 진짜 시댁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하니? 없어, 없다고. 내가 미쳤어?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 법이야. 인생이라는 게 때가 있다고. 줄 돈은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선뜻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다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거절할 줄은 더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도 시부모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제가 치매 걸린 시할머니를 무보수로 돌보고 시댁 가게에서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것이 미친 듯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했으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친정아빠의 병원비가 걱정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필 남편 사업이 망해서 모은 돈이 진짜 아예 없던 터라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사채업자에게 빌리려고 해도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돈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너무 슬프게도 친정아빠의 병세는 나빠졌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증상이 나빠졌습니다. 호흡도 거세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호흡을 못했어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니 죽어가는 아빠를 그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남편에게 울면서 소리치자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조금 빌렸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그 돈으로는 수술은커녕 입원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 아빠는 수술을 앞두고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가 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저를 혼자 키운 아빠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해서 더 죄송했습니다. 아빠가 하늘로 가서 엄마랑 행복하게 저를 기다리길 바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에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취급이었으니 더 털릴 정도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나 이제 당신하고 시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우리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만든 거 바로 너희 아빠야. 내가 그동안 너희 집에 얼마나 잘했니?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도장 찍어.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사실 속으로 이혼 못해준다고 들어놓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아빠가 죽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는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의 정은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요. 딸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좋은 아빠도 전혀 아니었고 시댁에서 딸이 자라면 고통만 받을 게 뻔했거든요. 우리가 이혼한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어요.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시아버지는 날뛰었어요. 그런 시부모님께 더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빠가 살던 그 집에서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딸이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요구르트 배달도 했고 새벽에는 잠을 자지 않고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도 했어요. 밤에도 잠을 포기하고 인형 눈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제 시간을 다 버리고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어차피 떠난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서 그 시간에 일하면 잠시라도 우울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은 너무 순한 편이라 이런 엄마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8개월을 일하니 작게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미용실을 열었어요. 결혼 전에 미용실에서 일했던 기억이 있어 다시 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던 건지 미용실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새벽부터 열었더니 손님들이 많았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미용실은 오픈하고 바로 장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시댁에서 묶여 있으면서 고통받았는지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죠. 올해 아빠의 기일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에 저한테 매몰차게 우리 아빠를 외면했던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갚아줄 일이 생겼거든요. 미용실로 남편이 찾아와서 시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없냐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같이 시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제가 오자 시부모님은 둘 다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가, 오랜만이다. 미용실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니?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어 너무 고맙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네? 설마 제가 지금 병원비를 내주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사람은 다 죽는 법이에요. 잘 가세요. 하늘에 가서 시할머니에게 제 안부 전해주세요. 시아버지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는 전 남편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0억이 있어도 너희 부모에게 줄 돈은 없어. 이런 걸로 나 다시는 찾아오지 마. 또 나를 보러 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너는 아픈 너희 아빠나 챙겨. 곧 죽을 거니까 남은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저는 저 말을 끝으로 아주 당당하게 행복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돌아가신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 죽었고 시어머니는 노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니 소문이 확 들려서 좋았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고 통쾌한 마음뿐이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남은 인생 딸을 혼자 키우며 행복하게 아빠 몫까지 살도록 노력할게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느낌을 아시나요? 시모를 모시고 살았던 세월이 딱 그랬습니다. 물론 시집살이 다 힘들죠. 하지만 저는 그 힘듦 정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런 고통을 줬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요. 그저 늘 내가 더 힘들었다고, 나 때는 더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자식들을 낳아 손주를 안겨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깐깐하시긴 했어도 대놓고 푸대접을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의사동서가 들어온 이후부터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의사동서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하던 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마치 잔치라도 벌리실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저한테 장볼 목록을 일일이 적어주시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라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요? 첫 식사인데 너무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생기는 건데 우리도 그에 맞는 구색을 갖추어서 정성스레 준비를 해줘야지. 음식의 맛은 정성이야. 알지?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순간 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제가 이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시어머니는 매의 눈으로 위아래로 쳐다보시다가 저녁 식사상으로 안내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지만 그날의 식사상은 딱 평상시 어머니께서 먹던 밥상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이리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좀 서글퍼졌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얼른 불이 나게 장 보러 가라는 어머니 말에 서둘러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명절날 이후로 이런 식사상을 차리는 건 오랜만이라 그런지 만들면서도 어깨가 너무 뻐근하더라고요. 몸에 슬슬 열도 오르고요. 더군다나 어머니께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시느라 도와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손이 10개라도 모자를 파내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음식이 거의 다 되었을 즈음에야 시어머니는 통화를 끝내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대로 만든 거 맞지? 몸이 아파 눈앞이 빙그르르 맴돌 지경인데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검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3번 들렸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세상 환한 표정으로 동서를 반겨주시며 손을 덥석 잡아주셨어요. 아유,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환자들 진료보고 오느라 시간도 없었을 텐데 배고프죠? 아니에요. 순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의사 동서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순둥하게 생긴 얼굴에 고운 말씨,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게 절로 느껴졌습니다. 절 보면서도 음식 준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 어째 처음 본 동서가 제 수고를 알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상에 올려지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드실 생각은 하지 않고 동서에게 말을 걸기 바빴습니다. 이게 무슨 경사인지 모르겠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라니.
순우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 보는 눈이 높긴 했어도 이리 고운 처자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응? 아유, 우리 며느라가는 고기 좋아하나 보네. 얘 큰애야, 고기 좀 더 구워와라. 아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다. 큰애가 고기를 좀 부족하게 했네. 큰애야, 뭐하니? 얼른 내어오래도. 전날 무리를 한 건지 몸도 콕콕 쑤시고 그날은 정말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구태여 저를 시키시더군요. 식사가 끝난 후 아무래도 몸이 아파 들어가 있어야겠다고 조금 쉬고 오겠다고 남편을 시키려 들자 바로 시어머니의 눈총이 곧바로 날아들어왔습니다. 뭘 힘들다고 이리 게으름을 피우는 거니? 얼른 과일 깎아와라. 모양 반듯하게. 가뜩이나 몸이 아픈 와중에 많은 음식들을 만들고도 수고했다는 말은 한마디 하지 않고 제게 게으름을 피운다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갈 때까지 화를 꼭 참았다가 가고 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했죠.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도 오늘 음식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음식 준비하고 나가서 과일까지 사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게으름을 피운다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동서될 사람 앞에서요. 참나. 얘,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아니 그럼 윗사람이 되어서 그 정도 수고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꼴랑 감기 좀 걸린 거 가지고 아픈 척은. 우리 때였으면 이런 일로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못했다. 아유, 알았어. 이제부터 너 안 시키고 내가 다 하마. 그럼 됐지? 들어가라. 나도 피곤하다. 시어머니는 자기 멋대로 대화를 그만둬버리고 주무시러 들어가 버리셨어요. 제가 원한 건 그저 시어머니의 사과 한마디였는데 그런 저한테 꾀병이니 생색이니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폭격기처럼 퍼붓더니 주무시러 가버린 거였죠. 결국 그날 밤은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 사람이 되고 난 이후 시어머니의 차별은 눈에 보일 정도로 더 심해졌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한마디 했을 정도였죠. 어머니, 이 사람도 같은 며느리예요. 누군 가정부고 누군 며느리예요? 어머니 정작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요. 명절날에도 왜 이 사람한테만 전부 쳐라, 과일 깎아라, 뭐 해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허나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런 말을 백날 해봤자 귀뚱으로 흘리셨죠. 그럼 너도 네 동생처럼 의사 며느리 데리고 오지 그랬니? 하시면서요. 슬슬 저도 시어머니에 관해선 포기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차별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런 대접 받으니 어느 날부턴 시어머니에게 반박하기도 귀찮아졌고 굳이 제가 말을 더해서 불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 편하고자 한 거였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던 게 있다면 바로 동서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동서가 얼굴 그대로 순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었던 거죠. 동서는 꼴이 수백 개는 숨기고 있는 여우였습니다. 명절날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서 손수 모든 음식들을 만드는 걸 고집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무슨 이유가 있다, 무슨 약속이 있다 하며 음식 준비에 빠졌습니다. 두세 번은 그렇다 치지만 동서는 비단 명절날뿐이 아니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할 때만 늦곤 했고 밖에서 먹는 식사 자리라든지 자신이 할 일이 딱히 없을 땐 귀신같이 시간을 맞춰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계속되자 저는 형님으로서 한마디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동서가 올 시간에 맞춰 미리 고기를 물에 재워놓고 재료들을 상 위에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무 연락도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다는 음성만 들릴 뿐 받지도 않고요. 결국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웃는 낯으로 나타나선 죄송하단 말을 삐죽 내뱉더라고요. 동서, 내가 분명히 명절날에는 음식할 게 많으니까 일찍 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못 올 상황이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왜 전화기를 꺼나요? 지금 동서 기다리느라 몇 시간을 허비했는 줄 알아요? 형님, 갑자기 진료가 잡혀서 늦어졌어요. 핸드폰은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집에서 못 가지고 나왔고요. 우리 형님 많이 화났나 보다. 죄송해요, 형님. 그래도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동서는 그닥 죄송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과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의 대화 소리를 들었는지 부엌으로 들어오시면서 한 소리를 더 얹었습니다. 아니 큰애야, 의사란 직업이 어디 한가한 직업이니? 우리랑은 달라. 늘 변수가 있고 고되고 힘든 일이야. 가뜩이나 환자들 보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 와서 따뜻한 말은 못 해줄 망정 고가 시간 좀 안 지켰다고 구박해서 되겠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에휴, 작은 애야, 네가 이해하렴.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지 나한테도 가끔 저리 짜증을 부리곤 한다. 나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해. 네가 넘어가 다오. 네, 알겠어요, 어머니. 형님, 앞으로는 시간 약속 잘 지키도록 할게요. 됐죠, 어머니? 그럼 음식 다 안 됐으면 밥 먹으러 밖으로 나갈까요? 모처럼 외식 어떠세요? 외식? 아유, 좋지. 그래, 오랜만에 그러자꾸나. 나도 실은 요 며칠 전부터 밖에서 먹는 음식이 먹고 싶었거든. 마침 잘 됐다. 아마 제가 음식 만드는 시간에 늦고 외식하자는 소리를 했다면 돈 귀한 줄 모른다고 아마 당장이라도 돌팔매질 당하고 내쫓겼을 겁니다. 허나 동서가 애교스럽게 시어머니 팔에 팔짱을 끼면서 가자고 하니 저희 어머니는 그저 좋다고 실실 웃으시더라고요.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지금껏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다 엎어버리고 얼굴에 비벼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의 관심과 정성은 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온갖 관심과 정성을 동서에겐 아낌없이 쏟으시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뱃속 아이에 좋다는 음식들을 갖다 바치셨는데 옆에서 봐도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얘야, 이건 좀 간이 짜지 않니? 다시 해라. 설탕은 너무 많이 넣었잖아. 이러면 애한테 안 좋지. 생각해봐라. 이걸 우리 며느라가가 좋아하겠니?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만들고 나면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한 보따리에 넣은 후에 돈 아낀답시고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 동서의 집 냉장고에 차곡차곡 음식들을 넣어주고 오곤 했습니다. 동서는 그 반찬들을 받고 난 후 전화도 아닌 문자로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띡 보낼 뿐인데 그것마저 좋은지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셨어요. 우리 의사며느리 하시면서요. 동서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구태여 자신이 산후조리를 돕겠다며 직접 동서 옆으로 가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제 딸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제게 이렇게 물을 정도였죠. 엄마, 왜 할머니가 엄마만 미워해요? 내가 보기엔 엄마가 할머니한테 훨씬 잘하는데? 엄마가 할머니 밥도 차려주고 할머니 옷도 빨아주잖아요. 그건 애초에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딸에게 그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미안할 따름이었고 저도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어머니는 인꼬 부부처럼 백화점에 놀러가 쇼핑하고 오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사준 가방을 자랑하면서 내가 며느리복이 있었다며 자랑을 하셨고요. 그냥 무시하자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참지 못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요. 동서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쯤 됐고 제 딸이 중학생 때였어요. 어느 날 제 딸이 모르고 동서의 아들 연필을 자기 연필인 줄 알고 갖다 썼나 봐요. 그런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동서 아들이 자기 연필 좀 썼다고 갑자기 들고 있던 장난감 자동차로 제 딸의 얼굴을 찍어 누르려 한 거예요. 그것도 여자의 얼굴 정가운데를요. 제가 너무 놀라 딸을 감쌌고 일단 둘 사이를 떼어놓은 다음 동서 아들을 데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 누나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라고 훈육을 했어요. 가족으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는데 때마침 백화점에 갔던 동서와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이 모습을 본 동서가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형님, 우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건데 왜 혼을 내세요? 아니 동서, 어른으로서 애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어요. 동서가 아직 모르나 본데 자기 애라고 감싸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따끔하게 혼낼 건 혼내야지. 형님이 괜히 저한테 불만 쌓인 거 우리 영석이한테 풀려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그렇잖아요. 저한테 자격지심 느끼시는 거 괜히 이렇게 푸시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의사에 돈도 잘 버는데 형님은 고작 집에서 이런 일 하고 있고 사실상 애 키우는 거 말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는 말들마다 족족 어떻게 저리 못되게 하는지, 못되게 말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고 오는 건지, 동서는 제 할 말을 다 쏟아낸 후 가만히 서 있는 저를 한번 노려보곤 홀라당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서가 나가자 집안엔 서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는데 그게 뭐 큰일이냐고 유난을 떠냐고요. 제 딸이 다칠 뻔했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봤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날 전 정말 처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전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영 해결될 일이 아니라 여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분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남편에게 말했죠. 분가?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난 좀 반대인데. 당신, 내가 어머니한테 무슨 취급받고 사는지 알잖아. 나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부업하고 딸 키우느라 지금도 허리가 빠질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차별까지 당하고 살라고? 어제는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매일 동서 이야기하는데 지겨워 죽겠어. 내가 그런 차별을 당하고 살아야 돼? 나 죽어도 시댁살이 못하겠으니까 나가 살래. 안 보고 살면 어머니도 덜 미워할 수 있겠지. 동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고. 그만 좀 해라. 징징거리는 거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당신도 좀 지나치단 생각 안 들어? 뭐라고? 내가 뭐가 지나쳐? 지금까지는 네 입에서 혹여나 이혼하잔 말소리 나올까봐 내가 너 달래준다고 어머니 앞에서도 편 많이 들어줬지만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어머니가 잘난 의사 며느리 좀 이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맨날 보는 널 이뻐하리?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1년에 몇 번 안 보는 사람이니까 더 잘 대해주는 거지. 그리고 너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의사 며느리 원했는진 알고 있잖아. 에휴, 내 생각엔 네가 자격지심이 좀 심한 것 같네. 다 기억나진 않지만 남편의 말은 대충 저러했어요.
저는 그날 정말 진심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은 너무 컸어요. 몇 년을 살 부비고 살았는데 고작 돌아오는 말이 졌단 말이라니. 딸만 아니었어도 아마 전날로 짐 싸고 집 밖을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딸 데리고 나가려니 다른 무엇보다 딸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먹고 사는 건 친정의 도움 좀 빌리고 어떻게든 식당 나가 뼈 빠지게 일해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딸에게 부모가 이혼했다는 꼬리표를 붙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었다 해도 막상 그게 내일로 닥치니 결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그때의 제 결정을 무척이나 후회하지만요. 저는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 생각하며 몇 년 더 시댁살이를 했어요. 다행히 제 딸은 집안 분위기를 알아서 그런지 저에게 더 잘하려 했죠. 맛있는 게 있어도 제 입에만 넣어주면서 유독 이쁘게 굴었어요. 가끔은 그게 안쓰럽기도 했지만 딸은 여러모로 제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딸은 공부도 잘했던지라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권 유명한 대학교에 턱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줄곧 공부를 잘했는지 졸업한 후엔 들으면 다 아는 회사에 바로 취직까지 했습니다. 제 딸이 잘 나가니 저도 저절로 집안에서 기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서 아들은 사고뭉치였거든요. 동서의 성질머리를 그대로 닮았는지 매일같이 애들을 때리고 다녔고 그 바람에 옆에서 봐도 동서가 마음고생으로 늙어가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늘 얄밉고 못된 말만 쏙쏙 골라하던 동서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니 한편으론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똑 부러진 딸이 제 옆에 있는 한 동서는 제게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동서가 절 비꼬려 들면 딸이 옆에서 바로 그걸 알아채고 동서에게 한 방을 먹이곤 했거든요. 이번에 너 좋은 대학교들만 지원한다며? 괜찮겠니? 거긴 성적이 무지 좋아야 하던데. 네,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영석이는 잘 지내요? 저번에 오토바이 훔쳐서 사고 냈다고 하던데. 딸아이가 일부러 아들 얘기를 물으면 동서는 말끝을 흐리곤 했죠. 제 딸이어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딸은 동서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딸 덕분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갈 때도 가끔가다 딸 친구의 엄마들을 만나도 기가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행복으로 고된 시집살이를 버텼던 것 같아요. 절 끔찍이 여겨주는 딸이 있으니 남편의 무관심도 냉대도 무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은 제게 복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산 걸 알았기에 유독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언제나 절 데리고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이에게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딸아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 저는 분가했습니다. 딸은 회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그 와중에도 저와 틈틈이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늘 하던 집안일에서 해방되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게 자유이고 행복이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와 꽃 소풍을 놀러 다니는 등 그간 못한 것들을 마음껏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이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오랜만에 제 딸이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제 딸은 제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하고 살았는지 알기에 시어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딸이 먼저 그리 말하니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할머니를 보고 싶나 보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출발했죠.
제 딸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단번에 웃는 얼굴이 되더니 환한 표정으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래, 너 이번에 아주 좋은 회사 합격했다며? 아유, 우리 손주 대견하다 대견해. 동서 아들이 역시나 그간 오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제 딸을 무척 반겨주었습니다. 손수 차린 저녁상까지 내오면서 남자친구는 없냐, 회사 일은 어떻냐 이것저것을 묻더군요. 딸이 예의 바르게 할머니의 질문에 잘 대답해준 덕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딸이 갑자기 들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을 게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금세 환해졌습니다. 순간 저는 딸에게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무료로 노동해드렸으니 시어머니에겐 단 한 푼도 아까웠거든요. 허나 딸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자마자 왜 이런 걸 준비했냐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탐욕스런 얼굴로 잽싸게 봉투를 가로챘어요. 그런데 봉투 안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썩어 들어갔어요. 고맙다. 네, 잘 쓰세요, 할머니. 무슨 일인가 싶어 딸 얼굴을 쳐다보자 딸은 저에게 눈을 찡긋하곤 나중에 얘기해주겠다 속삭였어요. 제가 다급하게 딸을 붙잡고 베란다로 데려가 묻자 딸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00원 드렸어. 뭐? 그건 저조차도 당황스러운 액수였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내 딸이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내내 저희가 갈 때까지 계속 언짢은 기색이었습니다. 겨우 10,000원이냐고 말은 차마 꺼내지 못하고 똥 씹은 표정으로 과일을 우물거렸죠. 저와 딸아이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시어머니 표정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조금 망설이는 기색으로 잠시 차를 세워보라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사실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던 게 있다고 하면서 천천히 어렸을 적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저를 너무나 울게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항상 영석이한테만 더 잘해준 거 알아? 할머니는 날 투명 취급했어, 매번. 영석이 용돈 10만 원 받을 때 난 달랑 10,000원 주더라.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래서 난 외할머니한테만 잘할 거야. 말을 하는 내내 딸아이의 음성이 조금씩 떨려왔고 저도 그만 딸아이의 말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서러웠겠지만 나도 참 힘들었어. 그래서 얼른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엄마한테 말하지.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도 이미 너무 힘든 게 눈에 보이니까 엄마가 알면 더 힘들어질까봐 참았어. 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딸이 그런 수치를 겪고 자라게 한 것이 엄마로서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딸아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수도 없이 말하며 딸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다 지난 일이야. 엄마도 그간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가 앞으로는 엄마만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해. 딸은 자신이 원하는 건 진정 그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 딸의 소원대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급적 많이 보내려 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 이혼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래전에 결심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더 이상 남편과 살 이유도 없고
정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딸이 있으니 여생만큼은 그냥 혼자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낯선 길이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진 않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처음 낸 용기인 만큼 이런 용기를 내게 해준 딸에게 고맙고 미안할 뿐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딸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지니고 살았을까요? 제가 겪은 그 서러움을 딸도 겪었다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질 듯 하지만 이혼하고 그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으면서 이젠 영영 기억 속에서 지워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새로운 길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심심할 때면 유튜브를 보는 게 취미인데 어쩌다가 사연 듣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사실 제 삶에도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한 번쯤 써보면 어떨까 싶어 써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사연은 아니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제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벌써 40, 50년 전 일이네요. 저는 어려서 꽤 외진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참 여럿 낳으셨어요. 제 형제자매는 7남매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외진 곳이었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아이들 건사를 잘 하지 못했죠.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일을 그리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친가가 대대로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 토박이인데도 땅 한 떼기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바로 다시 밭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다 같이 굶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7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이는 많이 낳았는데 살아남은 아이는 얼마 없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제 위에 형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제 밑에 동생들도 태어나서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장남이 되었고 1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남은 건 저 포함 셋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중간 넷째였던 여동생이 10서너 살쯤 되었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자식들을 떠나보냈던 일들로 이미 마음속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계속 술을 드시면서 아이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사셨죠. 그리고 가난한 시집에서 살면서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친할머니께 너무 고된 시집살이를 하기도 하셨고요. 아버지는 몇 명의 아이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밤에도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꿀물을 타오라고 소리를 지르곤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기억이 선명할 정도니까 어머니께 어땠을지 상상이 되죠. 여동생이 죽은 후 남은 것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남동생 뿐이었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아주 착하고 순해서 틈만 나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렸죠. 밭에서 고생하고 계시면 동생이 꼬물거리면서 바구니와 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머니 옆에 앉아서 잡초를 뽑는다, 물을 준다 하면서 설레발을 치기도 했고요. 막내 동생은 지금 생각해도 참 귀엽고 고운 동생이었습니다. 사실 여동생이 죽은 그날 어머니는 막내 동생과 저를 껴안고 한참이나 우셨습니다. 이제 절대로 너희들만은 내가 잃지 않으련다. 절대로 안 잃을 거야. 언니, 저희도 어디 안 갈 거예요. 그래요. 절대로 우린 헤어지지 말자. 여동생을 잃은 후 어머니는 착한 막내 동생과 장남인 저에게 기대어 삶의 의지를 다지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도 모두 돌아가셨고 평생 지나치게 술을 많이 드셨던 아버지도 이르게 돌아가셨죠. 다행히도 그때는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라서
제가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시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거든요. 참 다행이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제대로 책임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당시 23이었던 저는 시골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도시에 급한 대로 월세방을 얻어 두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집을 비운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장남인 제가 부르자 동생을 데리고 오셨죠. 어머니는 처음 겪는 도시 생활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생도 그때쯤에는 많이 커서 14살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다니던 학교가 아닌 도시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하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적응을 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전학을 가서 처음 시험을 보고 저희에게 내민 성적표를 보고 어머니와 저는 깜짝 놀랐죠.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있는 등수를 보고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렇게 잘 봤나? 아유, 세상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동생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동생은 계속해서 성적이 올랐고 선생님이 주의 깊게 보는 우등생이 되었죠. 교우관계도 좋아서 친구들이 집 근처로 놀러와 저와 어머니께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모범생의 성실한 아이들이었죠. 사실 동생이라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제 기대를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20 초중반 싱그러운 나이였지만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전기가 없어 불 하나 켜지 못하던 시골집 생활보다 복잡하고 쪼들리는 생활이라도 도시의 생활이 훨씬 좋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동생이 그렇게 잘 커나가고 저도 성실하니 삶에 다시 빛이 돌아온 듯 환한 얼굴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여가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동생의 얼굴에는 고민이 드리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고민이 무엇인지 애저녁에 알고 있었죠. 저는 동생을 불러다 돈가스 식당에 앉혀놓고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너 요새 무슨 고민 있구만? 아니야, 형. 고민은 무슨. 야, 임마. 형이 너보다 10살이 많다. 나이는 꽁으로 먹은 줄 아냐? 동생은 제가 다 아는 눈치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동생은 고3이 되어서도 공부를 아주 잘했고 담임 선생님도 동생이 대학 진학에 아주 기대가 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생놈의 생각에는 비싼 대학 등록금을 제가 대게 하는 것이 민망했던 게죠. 저는 동생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실히 일한다고 해도 고졸이 공장에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대학 등록금은 지금이나 그때나 비쌌으니까요. 너 괜히 나 생각한다고 하향 지원하지 마라. 그치만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야 한다. 꼭이다. 저는 동생의 머리를 마구 비벼줬습니다. 동생의 머리카락은 아주 굵고 숱도 많아서 지금도 손에 그 감촉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그때 어머니하고 나 외면 안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다. 알았어, 형. 그럼 나 법대 갈게. 동생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한다면 하는 놈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입을 맞이했을 때 동생은 정말로 명문대의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어머니와 제가 함께 부둥켜 안고 좋아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동생은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부담해야 했던 등록금을 전부 장학금으로 채우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과 생활비까지도 스스로 벌었죠. 이제 정말 막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뿌듯함에 미소를 짓고는 하셨습니다.
이제 너만 결혼하면 돼. 그럼 난 여한이 없다. 당시 저는 30이 조금 넘어 있어서 결혼 정년기보다는 늦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공장에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무척 성실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어서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죠.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안정되고 나서 저는 여자친구를 어머니께 소개시켰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제 여자친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고 특히 어머니는 자신이 시집살이를 너무 고되게 했던 기억 때문인지 여자친구가 집에서 설거지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셨죠. 여자친구는 어머니에게 감동받아서 집에 올 때마다 뭐라도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손을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와 동생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저와 여자친구는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신혼부부가 따로 사는 재미가 있는 거라며 따로 살기를 주장하셨죠. 신혼생활을 즐기라는 어머니의 배려임을 잘 알 수 있어서 저희 부부는 정말 감사하게도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부업을 해서 따로 조금씩 모아놓으셨던 돈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살림 마련하는데 보태주시기도 했고요.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의 생활비를 위해 오늘 열심히 일해야 하긴 했지만 일하면 일하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시절이었죠. 동생도 군대를 다녀와 대학을 졸업했고 그 후 취업을 했습니다. 고시를 보아도 좋았겠지만 그러려면 또 돈이 드니까 일단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모은 후에 보겠다고 하더군요. 명문대 법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으니 동생은 어렵지 않게 좋은 회사에 입사했고 돈도 잘 벌어왔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후 10년 정도가 훌쩍 흘렀습니다. 제가 40 초반 정도 되었을 때였죠. 동생은 30 초반이었고요. 그 사이 어머니와 동생의 살림은 아주 많이 폈고 동생이 여러모로 도와주어서 저희 살림도 그랬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가 하나 생겨 벌써 9살이라 동생이 무척 조카를 예뻐했고요. 동생은 참 가족에게 헌신적인 청년이었죠. 이대로만 살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는 퇴근을 해서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먹으려던 때였죠.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어둡게 말을 했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동생분께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대체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녁은 무슨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로 정신을 놓은 채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는 어두운 낯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즉사였습니다.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충돌했고 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으니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만 퐁퐁 솟아오르는 상태로 정신을 아예 차리지 못하시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어머니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는 채로 마치 백치처럼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말 그대로 삶이 중단이 되었죠. 저는 여전히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키웠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동생이 쓰던 방조차 정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리는 하셨습니다. 계속 쓸고 닦으면서 동생의 흔적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도록 정리를 하셨죠. 저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거의 매주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허공에서 벗어나 제게 초점을 맞추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 간혹, 정말 간혹 저와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어야 하지 않겠니? 엄니, 생대 같은 자식 앞세우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엄니, 그만하셔요. 난 죽어야 하는데 왜 질긴 목숨이 끊어지질 않는 거냐? 어머니의 말투에는 힘도 영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장례를 치른 지 몇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그대로셨죠. 아니,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잠조차 자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어머니까지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골이 오싹했죠. 동생의 일은 저도 죽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어머니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집에 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지만 조금도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았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절망감에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때 어느 겨울날 아내가 딸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저를 돌아보더군요. 당신 우리 딸 머리 빗겨줄 수 있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빗겨줄 수 있지. 하긴 당신 손재주 좋으니까 나보다 잘하겠지. 당연하지. 겨울이라 두터운 옷을 입은 딸이 아빠를 부르면서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래도 딸과 아내가 있어서 가끔이라도 웃을 수가 있었죠. 아내는 가만히 딸을 도닥거리다가 문득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저대로 그냥 계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수가 없으니 내가 가서 돌봐드릴게. 뭐? 당신이? 저는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아내를 시댁과 관련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저를 꾸준히 교육시키셨고 저 역시 어머니의 수발을 아내에게 시킬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신 나한테 친엄마나 다름없이 해주셨어. 여보, 그동안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더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당신이 딸 좀 챙겨줘. 아주 가서 돌봐드리려고? 그냥 대충 하지는 않을 거야. 가서 제대로 돌봐드리고 위로해드릴 거야. 정말 친딸처럼.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감동으로 마음이 따스해졌죠. 어머니는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만났을 그때부터 꾸준히 아내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잃었고 어머니를 정말 친엄마처럼 대해왔죠. 내가 집안일하고 우리 딸은 내가 완벽하게 돌볼 테니 걱정 마. 그래, 난 어머님 돌봐드리고 올게. 나아지실 테니까 당신은 기다려. 아내는 단호하게 말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어찌나 믿음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저는 아내의 당부대로 딸과 집안일을 챙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어머니 댁에 들르기도 했지만 공장 일을 하고 집안일과 딸애를 돌보면서 자주 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댁에 아이의 짐을 풀고 머물면서 어머니를 꼼꼼하게 돌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처음에 아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분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드리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면서 자신을 보게 만들었죠.
어머니는 간헐적으로 아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정신을 놓은 상태였던 어머니는 어느 순간 눈에 빛이 돌아와서 아내를 보고 놀라셨죠. 아니, 애미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니? 어머니랑 밥 같이 먹으려고 와 있죠. 그런데 우리 막내는 어디 있니? 어머님, 매번 막내를 찾는 어머니를 향해 아내는 단호하게 말하곤 했어요. 도련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 도련님은 어머님이 계속 살아가시길 바라실 거예요. 아니야. 우리 막내 안 죽었어. 안 죽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대부분 울면서 고개를 젓고 거부하면서 다시 현실을 외면하셨죠. 하지만 점차 아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을 건네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아내를 알아보는 일도 늘어나셨습니다. 아내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어머니를 향해 대화를 건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물러 드렸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돌본 지 1년이 되어가던 때였어요. 사계절이 지나서 또 한 번의 겨울이 왔는데도 여전히 막내를 잊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저는 딸을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여전히 아내가 집을 쓸고 닦으며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1층으로 들어가자 날이 추운데도 어머니는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앉은 자리는 막내가 항상 앉아서 책을 읽던 자리였어요. 막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난 이후 어머니가 자주 앉아 계시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아도 속이 울컥해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아 억지로 삼키면서 웃었죠. 속모르는 딸은 달려가서 할머니의 품에 안겼고 뒤에서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 당신 왔어요? 토요일이기도 하고. 잘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이랑 먹으려고 돼지고기찌개 했는데. 아내는 조금 지쳐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따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런 여자와 결혼한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느껴지는지 저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죠. 아내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찌개 끓여놨어요. 들어가서 같이 밥 먹어요. 찌개? 네, 돼지고기찌개요. 맵게 끓인 거. 맛있어요. 매운 돼지고기찌개? 그래, 그거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데 들어오면 먹게 해야. 아내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의 손등을 두드리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묘하게 오늘은 어머니의 눈이 차분하고 슬퍼 보였죠. 하지만 이제 막내는 못 먹겠구나. 슬픈 일이야.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말투는 어딘가 침착하면서도 이성적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뭔가 변화가 느껴져서 설마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새로 이사온 낯선 집을 둘러보듯이 작은 마당을 둘러보셨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서 풀떼기 따위는 자라지도 않는 도시 단독주택의 마당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앉은 자리를 슬픈 듯한 눈을 한 채 손으로 쓸어보셨습니다. 막내가 보고 싶구나. 에휴, 하지만 이제 보내줘야지. 슬픔이 가득한 말이었으나 어머니의 말은 명료했습니다. 어머님.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르자 어머니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웃으셨습니다. 슬프지만 확실한 웃음이었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애미야. 미안하고 고맙구나.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날은 맑았습니다. 투명한 공기 속에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은 작은 미소 하나만으로도 빛이 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확실하게 정신이 돌아온 어머니는 깊이 한숨을 쉬면서도 저희를 마주 앉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동생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했다는 듯 가슴에 묻은 채로 고요히 그 애를 보내셨습니다. 막내가 쓰던 방도 정리를 하고 유품 몇 개만 남겨놓은 채 모두 태워버리셨고요.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하는 것을 아내가 극구 주장하여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미 10년 전이었으니 어머니도 지금은 많이 늙으셨죠. 딸은 20살이 넘었지만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항상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함께 수다를 떨고는 합니다. 아내 역시 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무척 좋아하죠. 가족들을 일찍 떠나보냈으나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우리끼리 위로를 주고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준 아내에게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오히려 저를 노려보고는 하지요. 난 가족 아니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아무럼요. 그렇죠. 가족이니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겁니다. 아내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그대로 어머니마저 잃었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비극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기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 통쾌한 사연도 시원한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